계약명의 신탁은 돈 낸 사람보다 누가 유효하게 등기 받았나가 먼저다. 갑이 말했다. 을아 내가 돈 줄게. 근데 등기는 내 이름으로 해. 을은 생각했다. 오케이. 나중에 투기 성공하면 이익 좀 주겠지? 그래서 을은 병에게서 토지를 샀다. 돈은 갑이 냈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됐다. 질문.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돈 낸 갑일까? 등기 받은 을일까? 여기서 계약명의 신탁이 나온다. 계약명의 신탁은 신탁자 갑이 돈을 내고 수탁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즉 겉으로 보면 매수인은 을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갑이 실질적으로 돈을 낸 사람이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할까? 아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까지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다. 병이 몰랐다면, 즉 병이 을을 진짜 매수인으로 믿었다면 매도인 선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하다. 그래서 소유권은 을이 취득한다. 갑이 돈을 냈어도 갑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갑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돈은 내가 냈는데 왜 땅을 을 거야? 하지만 법은 이렇게 본다. 대외적으로는 등기 받은 을이 소유자다. 다만 갑과 을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 갑이 을에게 땅 자체를 돌려줘라고 할 수 있을까? 매도인 병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갑은 애초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갑이 손해는 땅 자체가 아니라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즉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된다. 답안 문장은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갑은 을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 돈 낸 사람과 등기 받은 사람이 다르면 무조건 돈 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지부터 봐야 한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받은 을이 소유자, 돈 낸 갑은 땅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계약 명의 신탁 반환 대상은 땅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갑이 돈을 냈다. 을은 그 돈으로 병에게서 땅을 샀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됐다. 나중에 갑이 말한다. 을아 그 땅 사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러니까 땅 돌려줘. 을이 말한다. 근데 등기는 내 이름인데요? 여기서 질문. 갑은 을에게 땅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인 병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원칙적으로 땅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을 돌려받는다. 왜 그럴까?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런데 매도인 병이 명의 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하다. 즉 을은 대외적으로 진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갑은 돈을 냈지만 처음부터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갑의 손해는 땅 자체가 아니다. 갑의 손해는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도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여기서 갑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갑 그래도 내 돈으로 산 땅인데 땅값이 올랐으면 오른 값까지 받아야죠. 하지만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반환 대상을 조심해야 한다. 갑이 청구하는 것은 내 소유권 돌려줘가 아니다.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라서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매수자금 상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즉 핵심은 소유권 반환이 아니라 급부 부당이득 반환이다. 답안 문장은 이렇게 간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 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반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이다. 정리.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매도인이 선이면 을은 소유권 취득, 갑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 사기 취소는 돈 돌려받기 손해배상 중복금지까지 본다. 갑이 을에게 땅을 샀다. 을은 말했다. 이 땅 개발 가능성 좋습니다. 신의 요지라서 완전 대박이에요. 갑은 믿고 5억 원을 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그 땅은 사실상 도로와 인도였다.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이거 사기잖아. 계약 취소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갑이 준 5억 원도 을이 계속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5억 원 돌려줘. 여기서 을은 단순한 선의 수익자가 아니다. 을은 처음부터 갑을 속였다. 그러니까 을은 악의 수익자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그럼 갑이 낸 재산세 200만 원은 갑은 땅 소유자로 등기된 뒤 재산세 200만 원을 냈다. 이건 매매대금 5억 원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다. 그래서 악의 수익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처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쟁점. 을의 행위는 부당이득만일까? 아니다. 을은 갑을 고의로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즉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청구권 경합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심. 둘 다 성립한다고 해서 5억 원을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부당이득으로 5억 받고 불법행위로 또 5억 받고 이건 안 된다.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복해서 배상 받을 수는 없다. 정리. 을이 갑을 속여 땅을 팔았다.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면 매매대금 5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을은 악의 수익자라 이자와 손해까지 문제. 재산세 200만 원은 별도 손해로 청구 가능. 동시에 을의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도 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중복 청구가 아니라 선택적 행사다. 답안 문장. 을의 기망행위로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 을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기망행위
불법행위의 주체로서 악의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이자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하더라도 동일 손해에 관하여 중복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마지막 정리. 사기 취소 사안은 계약 취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당이득, 악의 수입자, 재산세 손해, 불법행위, 청구권 경합까지 한 번에 묶어야 한다. 부당이득은 상대가 벌었는지보다 내가 잃었는지가 중요하다. 갑이 땅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사실상 도로와 인도였다.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그런데 밤마다 병이 나타난다. 병은 그 인도 일부에 무허가 포장마차를 열고 장사를 했다. 갑이 화났다. 병아, 내 땅에서 장사했지? 그동안 번 돈 내놔. 근데 그 땅 원래 길이었잖아요. 질문.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 일단 병은 이익을 얻었다. 남의 토지 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다. 법률상 원인도 없다. 그럼 바로 부당이득 성립? 아니다. 부당이득은 이익만 보면 안 된다. 상대방의 손실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쟁점. 갑에게 손실이 있었나? 일반적인 토지라면 병이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갑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할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르다. 토지가 사실상 도로와 인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갑이 그 땅을 돌려받아도 마음대로 막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병이 일부 공간에서 장사했다고 해서 갑에게 차임 상당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 판례 흐름은 조심스럽다. 토지 소유자가 이미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점 유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정될 수 있다. 여기서 학설도 갈린다. 차액설처럼 보면 부당이득 전후의 재산 상태 차이를 따진다. 갑이 어차피 그 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면 손실이 없다고 보기 쉽다. 반면 침해 자체를 손실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권 침해만으로 손실을 인정하려는 방향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는 이런 도로 사용 토지 사안에서 소유자의 실질적 사용 수익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병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갑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답안 문장. 침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수익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자의 손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단점 유자가 영업상 이익을 얻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정될 수 있다. 정리. 남의 땅에서 돈 벌었다. 그래도 바로 부당이득은 아니다. 소유자가 그 땅을 실제로 사용 수익할 수 있었는지 봐야 한다. 차고송금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 반환 상대방이다. 을이 갑에게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자기 채권자에게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다. 1억 원은 채권자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정에게 들어갔다. 정은 계좌를 보고 놀란다. 1억? 그리고 바로 돈을 인출했다. 을은 뒤늦게 알았다. 아니, 이거 잘못 보낸 돈인데요. 돌려주세요. 여기서 질문. 을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해야 할까? 은행일까? 정일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정이다. 차고송금이 있으면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즉 정 계좌에 돈이 들어간 순간 정은 은행에게 내 계좌 돈 지급해줘라고 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다. 그러면 정은 이익을 얻은 것이다. 반면 은행은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정에게 예금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은행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을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 정이 말한다. 나는 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반환 의무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정과 을 사이에는 그 1억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도 없다. 채무도 없다. 증여도 아니다. 그냥 계좌번호 실수로 돈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정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자가 된다. 또 하나, 정이 그 돈을 인출해서 써버렸다면 그렇다고 바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금전은 소비했더라도 그만큼 자기 재산 지출을 면한 것으로 보아 현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다. 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청구한다. 수취인은 송금인과 아무 법률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다. 답안 문장. 차고송금의 경우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므로 이익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반면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예금 채무를 부담할 뿐 최종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송금인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마지막 정리. 잘못 송금된 돈은 은행에게 묻는 게 아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공돈이 돌고 돌아도 최종 수령자가 선이면 바로 못 받을 수 있다. 을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정에게 1억 원을 보냈다. 정은 계좌를 보고 놀란다. 공돈 1억? 그런데 정은 그 돈을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무 회사에 보냈다. 왜? 무 회사가 정에게 연수비를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을이 뒤늦게 알게 된다. 내 돈이 정한테 갔다가 무 회사로 넘어갔다고? 을은 생각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돈 받은 무 회사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서 질문. 을은 무 회사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차고송금에서는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 즉 정에게 반환 청구한다. 그런데 정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을 입장에서는 최종 수령자인 무 회사에게 가고 싶다. 하지만 법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무 회사 입장에서는 정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 회사가 정이 잘못 송금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즉 선의 무중과실이라면 무 회사의 변제 수령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을은 무 회사에게 바로 반환 청구하기 어렵다. 반대로 무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 돈 정돈 아닌 것 같은데? 차고송금 받은 돈 같은데? 그런데도 받은 것이라면 그때는 무 회사의 보호 필요성이 약해진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직접 반환 청구 가능성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이 차고송금 받은 돈으로 무 회사에 변제했다. 무 회사가 선의 무중과실이면 을은 무 회사에게 바로 가기 어렵다. 을은 원칙적으로 정에게 반환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무 회사가 차고송금 또는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무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시험장 문장. 차고송금 수취인이 그 금원을 제3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차고송금 또는 횡령 사실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자는 법률상 원인 있는 이익을 보유하므로 송금인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다. 마지막 정리.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만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최종 수령자가 그 돈의 문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다.
채무 없는 줄 알고도 갚으면 742조가 막는다. 정에게 갑자기 1억 원이 들어왔다. 뭐야 공돈인가? 정은 그 돈으로 무 회사에 1억 원을 보냈다. 왜냐하면 무 회사가 정에게 계속 돈을 갚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정은 무 회사에 돈을 줄 의무가 없었다.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다. 정은 그 약정이 무효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은 말했다. 그래도 예전에 회사 덕분에 연수도 갚고 독촉도 귀찮으니까 그냥 갚자. 나중에 정이 마음을 바꾼다. 생각해보니 나 채무 없었잖아. 무 회사 1억 돌려줘. 가능할까? 여기서 먼저 746조를 본다. 불법원 임급여인가? 불법원 임급여라면 반환 청구가 막힌다. 그런데 단순히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항상 746조의 불법은 아니다. 746조의 불법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정도를 말한다. 이 사안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법원 임급여는 부정될 수 있다. 그 다음 보는 게 742조. 악의의 빚의 변제다. 빚의 변제는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경우다. 그런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돈을 줬다면 민법 742조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정은 무 회사에 채무가 없었다. 그리고 정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마움과 독촉 회피 때문에 스스로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악의의 빚의 변제. 정은 무 회사에게 1억 원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정리. 채무가 없었다. 그걸 모르고 갚았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가능. 하지만 채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갚았다. 그러면 악의의 빚의 변제. 반환 청구 불가. 답안 문장. 제742조의 악의의 빚의 변제는 변제 당시 객관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안에서 정은 무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악의의 빚의 변제로서 반환 청구가 제한된다. 마지막 정리. 법은 이렇게 묻는다. 진짜 몰라서 냈니? 아니면 알면서도 냈니? 알고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다. 지시삼각관계에서는 돈 받은 사람보다 계약상 대방이 먼저다. 갑이 을에게 땅을 샀다. 매매 대금은 5억 원. 그런데 을이 말했다. 그중 4억은 나한테 주지 말고 내 채권자인 병에게 바로 보내줘. 갑은 그대로 했다. 갑이 병에게 4억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을이 갑을 속인 것이었다.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 취소됐으니까 돈 돌려받아야지. 그런데 4억은 병이 받았다. 갑이 병에게 말한다. 병아 내 4억 돌려줘. 병이 말한다. 저는 을에게 받을 돈 받은 건데요. 여기서 쟁점. 갑은 병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걸 지시삼각관계라고 한다. 갑이 병에게 돈을 보낸 이유는 병과 직접 거래했기 때문이 아니다. 을의 지시에 따라 을이 병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갑이 대신 이행한 것이다. 즉 겉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돈이 갔지만 법률 관계는 이렇게 나뉜다.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 관계, 을과 병 사이에는 기존 채권 채무 관계. 갑의 4억 송금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그럼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취소되면 병도 돈을 돌려줘야 할까? 아니다. 갑과 을 사이 계약 취소는 원칙적으로 병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 입장에서는 을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 만약 갑이 병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갑은 스스로 을과 계약했다. 그 계약이 사기로 깨진 위험은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바로 가면 자기 계약 위험을 제3자인 병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 또 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이나 법률 관계도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계약이 나중에 효력을 잃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정리. 갑이 을의 지시로 병에게 4억을 보냈다. 갑을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래도 갑은 병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을은 악의 수익자라면 4억 원과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 답안 문장. 계약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계약상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제3자의 항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병이 아니라 계약상 대방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마지막 정리. 돈이 병에게 갔다고 무조건 병이 반환상 대방은 아니다. 부당이득은 돈의 이동보다 급부관계를 먼저 본다. 회사 직원이라고 무조건 회사 대리인은 아니다. 갑은 운수사 업체를 운영했다. 을은 갑 회사 직원이었다. 그런데 을이 병 주유소에 찾아갔다. 우리 회사에 경유 독점 공급할 기회 줄게요. 일단 3개월만 무상으로 공급해보세요. 병은 혹했다. 대형 거래처 잡는 건가? 그래서 병은 갑 회사에 경유를 공급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 납품업체를 정할 권한도 없고 대금을 지급할 권한도 없었다. 질문. 병은 갑 회사에게 계약 지켜라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무권 대리를 봐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을이 갑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갑 회사에게 바로 효력이 없다. 그럼 병은 망한 걸까? 아니다. 민법 135조.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병은 을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권한 있는 사람처럼 말했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 다만 여기서도 체크할 게 있다. 상대방 병이 을에게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면 무권 대리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병은 을이 실제 갑 회사 직원이라는 점을 믿고 거래 기회를 기대한 것이다. 물론 병에게도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확인 부족이 바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 갑 회사가 곧바로 계약 책임을 지는지와 을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을에게 권한이 없으면 갑 회사에 대한 계약 책임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대신 병은 을에게 135조 책임을 묻는다. 답안 문장. 을은 갑 회사를 대리하여 병과 거래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있는 자처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의의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 회사의 효력이 없고 병은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 대리인인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 정리.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말한다고 항상 회사가 계약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권한이 없으면 먼저 무권 대리, 그리고 책임은 권한 없이 말한 직원
직원에게 간다. 사기꾼의 한마디. 너도 부주의했잖아. 법은 쉽게 안 받아준다. 우리 병 주유소에 찾아갔다. 우리 갑회사에 경유 독점 공급할 기회 줄게요. 일단 3개월만 무상으로 공급해보세요. 병은 믿었다. 대형 운수회사랑 거래 트는 거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병은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했다. 그런데 사실 을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다. 납품업체를 정할 권한도 없고 대금을 지급할 권한도 없었다. 심지어 을은 경유 1만 리터를 빼돌려 팔아버렸다. 병이 나중에 알게 된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 여기서 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을은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한 있는 사람처럼 병을 속였다. 병은 그 말을 믿고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했다. 그러면 을의 기망행위, 병의 착오, 경유 공급이라는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 책임 성립. 그런데 을이 이렇게 반박한다. 근데 병도 확인 안 했잖아요. 제가 진짜 권한 있는지 확인했어야죠. 맞다. 병에게도 부주의는 있을 수 있다. 대형 거래를 하면서 을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문제된다. 즉 손해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사기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여놓고 나중에 와서 속은 내 잘못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건 신의특상 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에 의한 영득행위라면 피해자 과실을 쉽게 들어 가해자 책임을 줄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병에게 권한 확인을 안 한 부주의가 있더라도 을이 그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속인 이상 을의 과실상계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 정리. 병은 을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는 공급한 경유 2만 리터 상당액이다. 을은 병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고의의 사기행위에서는 그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답안 문장. 을은 대리권이나 거래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있는 자처럼 병을 기망하여 경유를 공급받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병에게 을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더라도 을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기에 의한 영득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의특상 을의 과실상계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 정리. 사기 사건에서 너도 속은 잘못 있잖아는 항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고의로 속인 사람이 피해자 부주의를 방패로 삼기는 어렵다. 직원의 사기라도 회사 업무처럼 보이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된다. 을은 갑회사 직원이었다. 을이 병 주유소에 찾아가 말했다. 우리 갑회사에 경유 독점 공급하게 해줄게요. 일단 3개월만 무상으로 넣어보세요. 병은 믿고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했다. 그런데 을에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 을이 사기친 건 알겠고 갑회사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여기서 사용자 책임이 나온다. 민법 756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는 이거다. 을이 실제 권한 없이 자기 멋대로 사기친 건데 이걸 갑회사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외형 이론을 쓴다. 진짜 내부 권한이 있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을은 갑회사 직원이었다. 병에게 한 말도 갑회사의 경유 공급 거래와 관련된 말이었다. 운수사 업체가 경유를 쓰는 것도 회사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인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을의 말이 회사 업무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갑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된다. 그런데 갑회사가 반박한다. 병도 이상한 거 알 수 있었잖아요. 3개월 무상 공급이라니 말이 되나요? 맞다. 피해자 병에게도 을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병이 을에게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확인을 덜 한 정도로 바로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갑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시험 포인트. 을은 고의로 사기쳤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너도 부주의했잖아라고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데 갑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는 갑은 을과 별도로 병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과실상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을은 과실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갑회사는 병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액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정리. 을은 불법행위 책임, 갑회사는 사용자 책임 가능. 기준은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였는가. 다만 병이 을에게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갑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을과 갑을 따로 볼 수 있다. 답안 문장. 사용자 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피용자에 대한 과실상계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 정리. 직원이 멋대로 사기쳤다고 회사가 항상 빠지는 건 아니다. 겉으로 회사 일처럼 보였는지 피해자가 중대한 부주의였는지가 핵심이다. 사기당한 경유 2만 리터. 을은 악의 수익자, 갑회사는 실제 사용분이 핵심이다. 병 주유소는 을의 말을 믿고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했다. 우리 갑회사에 독점 공급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사실 을은 그런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경유 2만 리터 중 1만 리터는 갑회사 트럭 운행에 쓰였다. 나머지 1만 리터는 을이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 팔았다. 그리고 도박으로 탕진했다. 병이 말한다. 내 경유값 누구한테 받아야 함? 먼저 을은 병을 속여 경유 2만 리터를 공급받았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병은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을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문제된다. 을이 말한다. 근데 1만 리터는 회사가 썼고 나머지도 팔아서 도박으로 다 썼는데요. 그래도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다. 을은 악의 수익자다. 기망해서 경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버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가액 반환 문제가 된다. 즉 을은 병에게 경유 2만 리터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다음은 갑회사. 갑회사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경유 1만 리터는 실제로 갑회사 트럭 운행에 쓰였다. 병이 묻는다. 그럼 갑회사도 이익 얻은 거 아님? 가능하다. 갑회사가 경유 1만 리터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문제된다. 다만 갑회사는 선의수익자다. 속인 사람은 을이지 갑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의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즉 갑회사에 대해서는 악의 수익자 을처럼 이자와 손해까지 바로 붙이기는 어렵다. 여기서 병은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 사무관리. 병은 갑회사 트럭 운행에 필요한
필요한 경유를 공급했다. 법적 의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갑회사의 사무가 처리됐다. 문제는 병에게 갑회사를 위한 관리이사가 있었는지다. 병은 사실 나중에 독점 거래를 따내려고 한 것이다.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 사무 관리가 안 될까? 판례는 관리이사가 반드시 순수하게 이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타인을 위한 관리이사가 함께 있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병이 갑회사와의 거래를 기대하면서 갑회사 운행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했다면 사무관리상 비용 상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 갑회사를 직접 수익자로 보면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 가능. 반대로 갑회사를 단순히 의뢰 급부가 흘러간 제3자로 보면 전용물소권 문제가 된다. 전용물소권은 내 물건이나 돈이 계약상 대방을 거쳐 제3자 이익으로 들어갔으니 그 제3자에게 바로 달라고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례는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상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악의 수익자이므로 경유 2만 리터 상당액 이자 손해까지 문제된다. 갑회사에 대해서는 1만 리터가 실제 운행에 쓰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검토한다. 다만 갑회사를 단순 제3자로 보면 전용물소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될 수 있다. 답안 문장. 을은 기망행위로 병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악의 수익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갑회사가 경유 1만 리터를 실제 운행에 사용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선의수익자로서 현존 이익 한도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문제되고 병의 금유행위가 갑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사무관리상 비용 상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갑회사를 단순한 제3수익자로 보는 경우 전용물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마지막 정리. 병은 한 사람만 붙잡고 가면 안 된다. 을에게는 사교와 악의 수익자 책임, 갑회사에게는 실제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그리고 전용물소권은 인정될지 조심해서 검토.